네, 지금 조태용 전 원장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국회나 뭐 헌재 이런 곳에 나와서 일단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법적인 문제. 세 번째는 국정원에서 문건까지 나왔고 맞아요. 며칠 전에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변호사님께 네. 여쭤볼 텐데요. 일단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어떤 맥락이냐면요. 비상대권이란 말을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헌재에 선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상대권이란 말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이게 작년 12월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2024년 3월에 자기가 안가회동에서 들었다라고 해요. 윤석열의 육성으로. 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있었고 조태용이 있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등이 있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 최근에도 국민의힘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간을 그렇게 길게 설정을 했냐라고 했을 때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네. 훨씬 전부터 인지했을 거라고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상대권이란 말이 헌재 증언대에서도 2024년도 3월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그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이거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 개진했다는 거예요. 네. 조태용은 안 한 걸로 보이죠. 네. 그런데 당신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같이 있었다고 하고 당신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자리에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할 맥락도 아니고 난 들어본 적도 없다. 네. 이거 거짓말로 보이죠. 둘 중에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사실이에요. 네. 기억 안 난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잡아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위증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억 안 난다랑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완전 또 다른 얘기죠.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예. 보통 우리가 어디 뭐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기억에 난다는 사람과 기억에 안 난다는 맞아요. 사람이 있으면 보통 난다는 사람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존재 사실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는 입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할 때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걸로 이걸 이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사람이 증명력이 훨씬 높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또 이 사람이 이 단건만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나 문건 본 적도 없다. 그렇죠. 완전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네. 한덕수 전 총리랑. 그런데 그때 원래 국무회의 하는 데서 국무회의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5층 직무실인가? 근데 얼마 전에 그 김용현 씨가 CCTV 설치해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전에. 다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육성은 없어도 넘겨보고 네. 논의하고. 그렇죠. 그게 조태용 실장도 예, 원장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죠. 우리 한덕수 총리도 전 총리도 뭐 맞아요. 거짓말을 했고 맞습니다. 이상민 구속된 이상민도 거짓말을 했고 네. 최상목 뭐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 주자가 되겠죠. 네. 똑같아요. 문건을 본 맞아요. 적이 없다. 뭐 네. 있어도 멀리서 봤다. 내 주머니에 왜 있었는지 모른다. 조태용도 그 중에 하나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CCTV가 있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거짓말하기 어려웠을 걸로 그랬겠죠. 보입니다.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예, CCTV. 그 직전에 그리고 국무회의를 다 막 촬영하고 이런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건을 줬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술 통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받았는데 나 누구한테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어.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네. 전혀 사실 본인이 들고 나왔던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검토하고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은 멀리서 봤더니 뭐 단전단수 이런 게 쓰여 있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이 검토를 하고 한덕수 씨랑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맞습니다. 봤다고 하죠. 예. 근데 네. 조태용 국정원장도 나 못 봤다. 잡아뗀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두 전 사람의 거짓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있기 전에 본인 진술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맞춘 거죠. 네. 나 몰랐다. 그런 문건은 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CCTV 그거는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조작됐다면 저희가 CCTV나 촬영 영상도 이거 위조됐다, 변조됐다,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주장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함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봤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부 맞습니다. 출신이죠. 그리고 어쨌든 승승장구하면서 국정원장 자리까지 꿰찬 그런 상황인데 국무회의에 주요 참석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1시간 반 전에 부른 거예요. 맞아요. 8시 30 몇 분경에. 예. 불러서 이미 1시간 반 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문건도 받고 지금 CCTV 뭐 보니까 문건을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로로 2번 접어서 양복 주머니 넣는 모습이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양복 주머니인지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만큼 CCTV 장면이 제대로 포착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일단 죄 하나 위증죄가 있는 위증죄 거고요. 있어요. 위증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은 그 경향신문 보도인데 이제 법리 구성을 예, 하고 예. 있다고 하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에 예, 위배됐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면요. 되냐면요. 네. 일단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견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은 다른 거예요. 국정원은 원체 민감 정보를 다루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일단 정권에 이렇게 사실 복속했던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거기 문제의식 때문에 네. 법률을 만든 겁니다. 네. 법률에 따르면 일단 국정원의 그 국정원장 아니면 소속 임직원들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있으면요. 국정원법 15조에 따라서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돼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하냐면 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발생했을 때 계엄, 내란만큼 그렇죠. 이게 또 불법 계엄이라는 거는 그 내부 구성원들도 인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씨도 원래는 뭐 뜯어말리려고 했다 뭐 이렇게 진술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 직무유기로 의율하는 거를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데 저희가 흔히 아유 이거 직무유기야 이거 직무유기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직무유기는 그냥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네. 게을리했다라고 처벌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 정도 거죠. 아니라 네.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적으로. 예, 근데 국정원법 15조에는 너무 명징하게 지체 없이 국회 가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이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법리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조태웅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한 시간을 8시 30 몇 분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할게요. 8시 56분쯤에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조태웅은 그날 뭐 했을까? 홍정한 네, 차장이 저렇게 맞아요. 박 사고 나왔는데 네.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했을까?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태우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정진석은 뭐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지 궁금하죠. 않습니까? 일단 오늘은 조태웅이 주인공이니까. 네. 윤건영 의원이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마디로 문건이 나왔는데 그 네. 문건의 이름이 비상겸 선포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그 이제 계엄이 제대로 윤석열의 의도대로 간다면 국정원 직원 80명 파견해서 맞아요.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려고 네. 임시특별법까지 만들려고 예, 예, 했다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요. 이게 문건이 계엄이 이제 선포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밤 11시니까요. 근데 그 맥락에 있는 게 말씀 주신 대로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해요. 계엄 한 한두 시간 전쯤에 네. 한두 시간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전달될 거니까 대기하라고 하니까 홍장원 차장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축선에 대기하겠다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언제 어디서든 유선상 통화가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대기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네. 이제 하면서 네. 그리고 10시 53분에 실제로 윤석열 씨가 통화를 해요. 전화를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다 잡아들여야 돼 지금. 네, 싹다 잡아들여. 싹 다 잡아들여. 네. 지금 싹 다 정리해. 그리고 방첩사 지원해. 그러면 국정원 수사권도 원상 회복시켜주고 할 테니까 해.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본인 통화했다는 거예요. 네. 누구누구를 받아 해야 되냐. 이게 10시 53분 이제 한 11시 전쯤에 막 엄청나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지시와 계엄에 따라서 국정원의 이제 관여를 네. 대통령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했던 거죠. 네. 그리고 11시쯤에 문건이 이제 이 작성이 되는데 그렇죠. 네. 매우 구체적이에요. 이게 비상계엄 선포 시의 조사국의 조치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네. 국가안보조사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차장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 정보 파트에서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국정원에서 사람을 파견을 하는데 계엄사에 일부 보내고 네. 합수부에 일부 보내라. 네. 계엄사에 보내는 일부는 연락관 역할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합수부에는 조사관, 합수부에서 합동수사본부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지금 수사
수사권이 없지만 임시로 너네 수사권 부활시켜 줄 거야. 아까 말씀 주셨던 임시로 특례법까지 만들어서 왜냐면 잡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검찰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리고 간첩 얘기를 헌재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윤석열 맞습니다. 씨가.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첩 잡아들이고 왜냐면 10명을 한 개조로 편성을 해서 누구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잡아들이라고 하냐면 당정의 고위 간부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잡아들이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첩이라고 이야기가 문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간첩도 잡아들이고 이탈 주민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도록 10명씩 한 개조로 몇 명씩 그러면 실제로 문건만 만들었냐? 아니요. 그 밤에 국정원 직원들이 싹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휴가를 간 사람, 맞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한 사람 제외하고 네. 직원의 한 30%가 맞습니다. 다시 출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그게 시간에? 한 130명 규모가 되고요. 네. 이 야밤에 어쨌든 계엄을 내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한 거고 실제로 80명은 파견 조치까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종국에는 실패로 끝나서 그렇지 네. 윤석열 씨 이거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국정원에 10명만 모여도 무서운데 무섭죠. 한 명도 130명이 무서워요. 네, 재출근. 그러니까 80명을 보낼 계획을 짰고 그날 당일에 30%에 해당하는 그리고 특히 이 문건 작성 부서가 아까 조사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맞습니다. 조사국에 130명에 달한 인원이 그날 당일날 그냥 바로 복귀한 거예요. 130명이 맞습니다. 밤에 후다닥. 국정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부서장 재량에 따른 출근이라는 주장을 그렇게 했네요.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근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조태용 씨잖아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몰랐다, 아니다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8인회 자기는 국무위원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자격도 아닌데 계엄에 중요하니까 국정원이 한 축을 담당했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 국정원에서요. 이 문건이 만들어진 지 30분 뒤에 간부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네. 간부회의에는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간부까지 해가지고 한 5명이 같이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밤 11시 반이에요. 그러면 뭘 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엄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몰랐다. 네.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 그것도 보고했다라고 하잖아요. 홍정원 차장은. 네. 그런데 나 사흘 뒤에 나 신문 기사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본인이 살아나고자 하는 법리적으로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뭔가를 이제 덮으려고 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그 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그 공소장을 보면 네, 이제 소를 네. 제기할 때 보면은 그때 방첩사에서 선관이 어쨌든 장악하고 있으면 맞아요. 나중에 검찰과 맞아요. 국정원이 올 것이다. 그런데 검찰들이 그 단어를 싹 바꿨죠. 맞아요. 수사기관으로 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어쨌든 네. 검찰과 국정원에서 오면 넘겨주면 된다. 이런 대목들이 네, 나오는데 네. 그래 다시 찾아봤어요. 지난 3월 초에 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에서 기자회견 그때 했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새벽에 검찰, 대검찰청, 뭐 사이버 쪽 담당하는 사람과 국정원 직원과 방첩사 직원 셋이 순차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기자회견을 지난 한 3월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검의 선임 과장과 방첩사 전화하고 그 이후에 이 방첩사와 국정원 처장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순차 통화들. 그런데 계엄 터지고 그 다음날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이니까 가장 바쁠 때고 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왜 방첩사와 국정원과 검찰이 통화를 합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이사들이 또 통화를 하는데 그때 서로 안부 물었대요. 참 인정도 많으시지.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줄줄이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 국정원 소속 이 직원이 바로 이 조사국 소속이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조사국 사람이야. 그리고 사이버 전문가였대.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게 정합적이잖아요. 네네. 이게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왜 그때 안부를 묻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업무 연관이 있다고. 그건 믿기 그러니까 어려워요. 새벽에. 예, 그러면 뭔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 씨의 머릿속에는 이거 선관위 완전 부정선거한다라는 인식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이버와 관련된 조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선관위에 갔던 사람들이 막 찍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런데 실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네. 검찰도 오기로 했고. 네, 사이버 딱 전문가들. 말씀 주신 대로 공소장에는 원래 진술은 검찰에서 대검에서 나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라고. 수사기관은 공수처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네. 톤다운을 시키는 거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 긴박했던 때예요. 지금 두 축으로 일단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헬기가 늦게 떠가지고 또 군이 국회 늦게 가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죠. 한 축은 국회에서 추경원 내대표, 나경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조지현 의원이랑 막 통화하고 네, 네. 이거는 의도가 분명히 하죠. 이건 저지시키려고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또 한 축으로는 이 계엄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란의 목적. 부정선거의 실체를 드러내고 간첩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해악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라면. 그럼 누가 잡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잡아들여야 되고. 근데 국정원은 또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까 네. 문건을 만드는 거예요. 너네 해도 된다. 이게 법을 우리가 임시로라도 바꿀 거야. 그리고 홍장원 씨는 회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씨가 나 국정원 조사권도 다 원복시켜 줄 테니까 하면 된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다 일단 해줄 방첩자 테니까. 도와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했던 거예요. 임시 법을 만들고 나중에는 수사권도 대공수사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간첩이 있다라는 인식이 윤석열 씨 머릿속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헌재에서도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군 국정원이 한 몸이 돼서 움직였던 겁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은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항상 역사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항상 중심에 있거나 배후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참 홍장원 차장의 저런 폭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다시 한번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본인의 업과 직을 걸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내부 그래도 폭로, 제보 같은 게 있었으니까 국정원이 그나마 덜 휘청거리는 거지. 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여기에 네. 같이 협조하는 거야말로 내란의 방조 내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 처벌받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진짜 공무원들을 다 꾸깃꾸깃 망가뜨렸죠. 군도 망가뜨리고 그렇죠.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 통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식 속에서 그 인식 속에서 이제 군도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국정원도 지금 이제 2024년도 1월 1일부로 모든 수사권은 없습니다. 네. 또 얼마나 저항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또 이걸 얼마나 되살리려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왔던 맥락이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과거로 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언제나 권력이 이렇게 명령하고 부당하게 지시해도 따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국민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견제받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비슷한 이제 위치나 지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총리 다르고 장관 다르고 또 네. 국정원장 다르지만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됐죠. 예. 한덕수는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왔죠. 완전 기름장. 네, 기름장어로 빠져나왔죠. 그럼 과연 똑같이 CCTV에 포착된 그 행태가 유사했던 국정원장, 네. 국무위원 아니지만 예, 예. 하지만 그 국회 보고 의무가 있었던 이 국정원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덕수의 성공 방정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아. 높다. 이를테면 더는 이제 윤석열이나 그 정부를 보호할 동인이 없어요. 이미 이제 뭐 구속 기소됐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허물어졌으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한덕수 씨는 어떻게 불구속 이제 기소가 됐느냐, 네. 구속을 면했느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장 실질 단계에서의 태도란 말이에요. 정말 판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임했느냐. 계속 정말 이제 미꾸라지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딱 오니까 이거는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작했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1000%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맞습니다. 다 위증, 실토. 그때 문건 본 것도 맞는데 그때 이러저러해서 제가 진실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럼 위증한 거 맞냐? 왜냐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 말을 그냥 사석에서 하면 문제 안 되죠. 그렇죠. 국회에서, 헌재에서 선서하고 하니까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네.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는 순간 증거인멸을 할 필요는 네네네. 없어요. 인정을 해볼 도주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낫죠. 네. 그러니까 아마 조태용 이제 국정원장도 내가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려면 지금이라도 실토하자. 그런데 다툼의 여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요 문건 나 모르는데 간부 회의 때 그냥 일상적인 회의를 했을 뿐인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주 이제 파고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네. 그런 투트랙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저는 수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한덕수 트라우마가 남아서 트라우마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어쨌든 총리 밑에 다 이제 국무회의원이든 뭐든 소위 말하는 이제 급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그렇다면 조태용도 구속 안 되고 빠져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이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버려서 맞아요. 우려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 법관정이란 거 뭐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란이에요. 총뿌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국민을 향해 한 거예요. 정치인들 잡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미리 점검을 그렇죠. 해놨었어요. 네. 국회로는 총탄을 반입을 시켰어요. 이게 일반 사건처럼 절도, 사기, 무슨 횡령, 배임처럼 전자배당 해가지고 그날 그 근무인 판사한테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재판받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부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법원 행정처 기조실에서 세월호 네. 특별재판부 네. 이야기했을 때 위헌의 이응도 내부 문건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왜 위헌입니까? 만약에 이제 법관을 이제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민의힘만 빼고 한다면 저도 그거는 이제 위헌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단계에서 덜어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내란 특별법에 담겨 있던 내용을 그렇게 논의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거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최정점에서 다 지시를 하달받아가지고 수족처럼 움직였어요. 기능을 그렇죠. 다 분배해가지고 네.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요면만 보고 조면만 보면서 일반 사건처럼 처리한다. 이게 사법정의에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서 대안으로 나온 게 내란 특별재판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담 재판부라고 예. 하는.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권력을 이제 선의로 제도를 만들고 분산시키고 맞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더라도 결국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윤건영 의원이 이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얼마나 또 조사를 많이 꼼꼼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까지 네. 했겠죠. 그 담당 이 조사국의 그 고위 관계자 불러다가 이거 왜 했냐 했더니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 조태용은 몰랐을까? 이거 진짜 일반 국민들 상식에 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네.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CCTV와 관련해서도 그 홍장원 차장이랑 이제 막 엇갈렸었고 그렇죠. 자기 뭐 가지도 않았다라고 국회 하는데. 나와서도 막 싸웠잖아요. 맞아요. 거의 둘이. 언성을 높이고. 네. 그런데 증거와 그러니까 진실은 강하고 거짓말은 허약해요. 그리고 복잡해요. 악의가 안 맞아요. 저희가 일반 사건 할 때도 거짓말하고 싶어해요. 회피하고 싶어하니까 그렇겠죠. 범죄 혐의를 네. 받는 사람들은 저 한번 해보라고 해요. 거짓말. 근데 관철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 당사자가 너무 많아요. 본인 거짓말을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야 너 그날 그러면 자정쯤에 회의는 왜 한 거야? 간부는 왜 소집했어? 아니 이런 문건은 왜 나온 거야? 근데 당신이 모른다고 수장인데 보고하지 않고 한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야. 내가 완전히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 자기가 알면서도 그거를 이제 숨긴다고.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완전 전가하는 거죠. 비겁해지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하니까 아주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요. 공직에서 정말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외교관 출신이에요. 얼마나 점잖은 데서 좋은 이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국민 국회의원까지 세계로. 하고. 국회의원도 네. 하고요. 누릴 걸 다 누렸어요. 그 본인의 능력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공직생활 끝내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미 국회에서 홍장원 차장하고 언성 높일 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죠. 국민을 국민들은 바보로 알면 안 철저하게 돼요. 알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 계엄 선포 당일 국정원 전체 인력의 30%가 재출근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30%가 재출근했고 그런데 조태용은 몰랐다. 네, 믿는 국민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찬찬히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서초의 봄이었고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